여러분, 만약 당신의 아이 선생님이 당신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정에 찾아온 끔찍한 악몽입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15살 딸을 둔 수경 씨. 그녀는 딸을 위해 좋은 선생님을 찾아주었습니다. 젊고 예쁘고 실력도 좋은 완벽한 선생님을요. 하지만 그 선생님에게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거든요. 과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상처 입힌 그들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아세요? 바로 일주일 전에 발견한 것 때문입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떨어진 파란 알약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의심이 결국 끔찍한 진실로 이어졌거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우리 부부는 최근 몇 달 동안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왜 남편이 그런 약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최근 남편의 변화였어요. 핸드폰 잠금을 지문인식으로 바꾸고 메시지 알림도 무음으로 해놨더라고요. 결혼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아, 사업이 확장되면서 미팅이 많아졌어. 미국 진출 준비하느라고. 그때는 믿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제가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지은이 방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나야 하는데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지은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끼.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은이 방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것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딸의 침대에서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았을 때였어요. 아, 오빠 정말 좋아.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 딸 지은이의 바이올린 선생님, 소영 씨였습니다. 28살의 예쁘고 차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선생님이 제 남편과 제 딸의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갔어?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수학학원 갔지. 내가 바이올린 수업 없다고 해서 대신 수학학원 보냈어. 다행이야. 만약 아이가 봤다면 어쩔 뻔했어. 그들은 제 딸까지 속여가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이 바이올린 수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이를 수학학원으로 보내놓고 저에게는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권유해서 집을 비우게 한 거였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봤어요. 제 남편이 어떻게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지, 제가 12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배신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역겨운 건 그들의 대화였어요. 수경이는 언제 들어와? 1시간 후쯤. 걱정 마. 시간 충분해. 그럼 샤워도 하고 가야겠어. 혹시 냄새 날까봐. 그들은 제가 돌아올 시간까지 계산해가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정성스럽게 가꾼 우리 집에서. 제 딸이 매일 잠드는 침대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이 배신자들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지은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 알려야 하는 걸까요? 아이는 소영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고요.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은이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날 저녁,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일찍 학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아빠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게 해드리려고 살금살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봤는데 아빠가 소영 선생님이랑 제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5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하는 걸 봤다니요. 엄마, 아빠는 왜 그런 거예요?
소영 선생님은 왜 우리 집에서, 제 침대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5살 아이에게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가 받은 트라우마였어요. 지은이는 그 이후로 자기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소영 선생님 얘기만 나오면 구토를 했어요. 엄마, 저 이제 바이올린 안 할래요. 그 더러운 침대에서 연습하기 싫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했던 바이올린까지 포기하게 만든 그들이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다짐한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 딸을 이렇게 상처 입힌 그들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소영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줄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영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너무나 계획적이었어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은이의 이전 바이올린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셨거든요. 결혼을 하시게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을 급하게 찾아야 했어요. 엄마, 바이올린 선생님 언제 구해주실 거예요? 콩쿠르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은이가 불안해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몇 달 후에 있을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에 나가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준비가 어려우니까요. 걱정 마. 엄마가 좋은 선생님 꼭 찾아줄게. 인터넷을 뒤져가며 바이올린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소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바이올린 개인 레슨 선생님을 찾고 계신가요? 목소리가 참 곱고 정중했어요. 어떻게 저희 연락처를 알았는지 물어보니 이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음대 바이올린과를 졸업했고 유학 경험도 있어서 아이들 지도에 자신이 있어요. 특히 콩쿠르 준비는 많이 해봤거든요. 딱 저희가 원하던 조건이었어요. 게다가 수업료도 다른 선생님들보다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만나서 상담해 보실래요? 아이 실력도 봐드리고요. 그렇게 소영 씨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28살이라고 하시는데 외모도 단정하고 예뻤고 말투도 차분하고 정중했거든요. 무엇보다 지은이와의 첫 만남에서 아이가 바로 마음을 열더라고요. 지은아, 바이올린 켜는 자세부터 봐볼까? 소영 선생님이 지은이의 자세를 잡아주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도 불편해하지 않고 잘 따랐고요. 어머, 지은이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이전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칭찬도 적절하게 해주시고 아이의 부족한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다만 보잉이 조금 아쉬워요. 콩쿠르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조언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믿음이 갔어요. 선생님, 수업료는 어떻게 되나요? 월 4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주 2회, 1회당 1시간 30분씩 해드릴게요. 다른 선생님들은 월 50만 원 이상을 받으시는데 소영 선생님은 10만 원이나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지은이 같은 재능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건 저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겸손하기까지 하셨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럼 언제부터 수업 시작할까요? 내일부터라도 괜찮으시면 바로 시작하죠. 그렇게 소영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지은이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특히 소영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보잉 테크닉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엄마, 소영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어려운 곡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영 선생님이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처음 오신 날 물어보셨는데 제가 1층 화장실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2층 화장실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2층 화장실도 아세요? 아, 지은이가 알려줬어요. 1층이 사용 중이어서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이가 알려줬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소영 선생님이 우리 가족사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였어요. 지은이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사업해요. 요즘 미국 진출 준비 중이시라서 바쁘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는군요. 지은이 정말 복 많이 받았네요. 그런가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지은이가 쓰는 바이올린도 정말 좋은 거네요. 독일제죠?
소영 선생님이 우리 집 재정 상황을 계속 탐색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소영 선생님이 민호에 대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지은이 아버님은 언제 보통 들어오세요? 늦어요. 보통 밤 9시 이후에 들어오시거든요. 주말에는 어떠세요? 주말에도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금요일만큼은 꼭 가족 시간을 가지려고 하세요. 아, 그래서 금요일에는 일찍 들어오시는군요. 소영 선생님이 우리 남편의 스케줄을 너무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혹시 수업 시간 조정 때문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소영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꾸 집에 머물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지은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봐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일 또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도 콩쿠르 준비가 중요한데요. 30분만 더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머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시간에 민호가 들어올 시간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은이 아버님. 아, 선생님.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민호와 소영 선생님이 마주칠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소영 선생님의 옷차림이 점점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단정하고 보수적인 옷을 입고 오셨어요. 긴 치마에 가디건 같은 걸 입으시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몸에 딱 맞는 옷들을 입고 오시기 시작했어요. 타이트한 니트에 짧은 치마. 그리고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요. 선생님,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아, 그래요? 그냥 옷을 좀 바꿔봤어요. 그리고 향수까지 진하게 뿌리고 오시더라고요. 바이올린 수업하는 선생님 치고는 너무 진한 향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소영이라는 여자는 제 남편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건지도 몰라요. 그 달콤하고 정중했던 목소리, 겸손한 태도, 저렴한 수업료까지 모든 게 저희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였어요. 독사가 먹이를 노릴 때처럼 천천히, 조용히 우리 가정에 스며든 거죠. 그리고 민호의 변화는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영 선생님이 오는 날에만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 미팅이 일찍 끝났어. 그런데 이상한 건 소영 선생님이 오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너무 우연이 많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지은이 아버님. 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은이가 많이 늘었죠? 네. 정말 열심히 해요. 아버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민호가 먼저 소영 선생님에게 차를 권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해서요. 그래도 잠깐만요. 지은이 연습 상황도 들어보고 싶고요. 그렇게 소영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30분씩은 더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민호는 항상 거실에 있었죠. 저는 보통 저녁 준비를 하느라 주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선생님은 참 젊으시네요. 28살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요즘 애들이 워낙 어려서 저도 나이 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한창 젊으신데. 민호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부드러워졌어요. 아내인 저에게도 요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지은이 아버님도 젊어 보이세요. 몇 살이세요? 45살이에요. 늙었죠? 전혀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운동하세요? 가끔 헬스장 가는 정도예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언제부터 헬스장을 갔나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민호가 정말 헬스장에 등록했더라고요. 여보, 헬스장 등록했어? 응. 요즘 몸이 무거운 것 같아서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 갑자기 왜? 그냥 나이가 드니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호는 그동안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스장까지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집에 있을 때 편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녔는데 소영 선생님이 오는 날에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그냥 기분 전환으로. 기분 전환? 응. 맨날 편한 옷만 입고 있으니까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하필이면 소영 선생님이
오는 날에만 그렇게 차려입는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민호의 지갑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어느 날 민호가 빨래통에 바지를 넣으면서 지갑을 주머니에 그대로 놔뒀거든요. 빨래하려다가 지갑을 빼는데 파란 알약 하나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거였어요. 발기부전 치료제였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부부는 최근 몇 달 동안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왜 그런 약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호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미팅이 길어져서. 그런데 지은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오셨어요. 소영 선생님이랑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언제? 6시쯤요. 제가 학원에서 일찍 나와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 차가 있더라고요. 민호는 저에게는 늦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찍 와서 소영 선생님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지은이가 오늘 일찍 들어온 거 봤다는데? 응. 언제? 6시쯤. 소영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거 봤다고 하던데.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때 미팅 나가기 전에 잠깐 들렸었어. 지은이 연습 상황 궁금해서. 그럼 그때 말하지 왜 늦는다고 했어? 미팅이 정말 늦게 끝날 예정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취소됐어.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변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민호가 소영 선생님에 대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소영 선생님 어떤 것 같아? 뭐가? 가르치는 실력 말이야. 지은이가 많이 늘긴 한 것 같은데. 응.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좀 젊지 않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혹시 지은이가 힘들어하지 않나 싶어서. 하지만 정작 지은이는 소영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다른 선생님으로 바꿀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민호는 소영 선생님을 바꾸자고 하면서도 정작 바꾸는 것은 반대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금요일, 제가 두통 때문에 일찍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와 소영 선생님이 뭔가 다급하게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알아. 나도 혼란스러워.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걸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게. 언제까지요?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미 뭔가 시작됐다는 걸. 제 남편과 소영 선생님 사이의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대화만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소영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응. 언제? 오늘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 아, 그냥 지은이 콩쿠르 준비 얘기했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민호의 거짓말은 점점 늘어갔고 소영 선생님과의 만남도 더 잦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막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영이라는 여자는 정말 치밀했어요. 민호의 허영심을 정확히 노렸거든요. 젊은 여자가 나이 든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젊어 보인다고 칭찬하고 운동하라고 부추기고 그리고 민호는 그 달콤한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바보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하루가요. 어머니 병문안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지은이는 수학학원에 갔다고 했으니까 없는 게 당연했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현관에 민호 구두가 있었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집에 있지? 그리고 소영 선생님 구두도 보였어요. 오늘 바이올린 수업 없다고 하지 않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도 주방도 텅 비어 있었고요. 그런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끼익끼,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와 숨소리. 그리고 오빠 좋아. 쉿. 조용히 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어떻게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은이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보인 건 제 남편이 소영과 함께 제 딸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악몽이길 바랐어요. 지은이는 어디 갔어?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수학학원 갔지. 내가 바이올린 수업 없다고 해서 대신 수학학원 보냈어. 다행이야. 만약 아이가 봤다면 어쩔 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제 딸까지 이용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경이는 언제 들어와? 1시간 후쯤. 걱정 마. 시간 충분해. 그럼 샤워도 하고 가야겠어. 혹시 냄새 날까봐. 그 순간 정말 구토가 나올 뻔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제 딸과 저를 우롱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벽에 기대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소영이 일어나더니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나 먼저 씻을게. 응, 그래. 소영이 지은이 방에 딸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이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망 보는 것처럼요. 15분 후 소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머리를 말리고 화장까지 다시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나 먼저 내려갈게. 수경이 오기 전에 나가야지. 응. 조심히 가. 내일 봐. 그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거예요. 소영이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민호도 샤워를 하러 갔어요. 저는 그제야 움직일 수 있었어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이불은 구겨져 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제 딸이 매일 자는 그 침대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했다니요. 그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급하게 침대 정리를 했어요. 이불도 빨래통에 넣고 베개 커버도 바꿨어요. 지은이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냄새는 어쩔 수 없었어요. 향수 냄새와 다른 냄새들이 섞여서 역겨웠어요. 30분 후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여보, 일찍 왔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응. 어머니 상태가 괜찮으셔서 일찍 나왔어. 그래? 다행이다. 지은이는 학원 갔어. 오늘 바이올린 수업이 없어서. 그 말을 하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은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요. 그런데 그날 밤,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제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상한 냄새? 네. 향수 냄새인데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어요. 아이도 알아챈 거예요. 그 역겨운 냄새를요. 아, 그래? 엄마가 세방향제 뿌렸거든. 냄새가 이상하면 창문 열어놔. 네. 알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지은이가 자기 방에서 잠들기를 거부했어요. 엄마, 오늘 엄마 방에서 자면 안 돼요? 왜? 그냥 기분이 이상해요. 제 방에 있기 싫어요. 아이의 육감이 뭔가를 느꼈나 봐요. 자기 침대에서 벌어진 더러운 일을요. 그날 밤, 지은이는 제 옆에서 잤어요. 하지만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제 남편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딸의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영이라는 여자는 또 얼마나 악랄한 거예요? 아이까지 이용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요. 반드시 증거를 잡아서 그들을 벌받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세요? 증거를 잡아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혼도 원만하게 하고 지은이에게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소영이라는 여자는 저보다 훨씬 앞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지 사흘 후 제가 몰래 홈캠을 설치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민호가 회사에 간 사이 업체를 불러서 작은 스파이 카메라를 거실 선반 뒤에 숨겨서 설치했어요. 책 사이에 숨겨놔서 절대 보이지 않았거든요. 설치 완료됐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 자동 녹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정도 크기면 절대 모를 거예요. 완벽했어요.
민호는 홈캠이 설치된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영상을 얻었어요. 금요일 오후 저는 일부러 친정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 후 집에 돌아와서 홈캠 영상을 확인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집을 나간 지 30분 후 민호가 퇴근했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소영이 왔고요. 둘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소영이 민호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죠. 그날 밤 저는 민호와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소영 선생님 얘기.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나 알고 있어.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뭘 알고 있다는 거야? 홈캠에 다 찍혀 있어. 그 순간 민호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경아, 이건 변명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당신이 소영이랑 지은이 침대에서 한 짓까지.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당신이 우리 딸 침대에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는데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민호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경아, 다시 생각해보자. 지은이 때문에라도. 지은이 때문에? 당신이 지은이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소영에게서였어요. 수경씨,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오후 2시 센트럴파크 카페에서. 민호도 문자를 봤어요. 만나지 마. 왜? 무서워? 소영이가 좀 위험해. 위험하다고. 뭐가? 그냥 만나지 마. 내가 정리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똑똑히 말해주려고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갔어요. 소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경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앉으세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마주 앉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수경씨, 홈캠 영상 봤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민호 오빠가 말해줬어요. 홈캠에 다 찍혔다고. 뻔뻔하게도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 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정해야죠. 우리가. 무슨 우리? 수경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뭘 포기하라고? 민호 오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쳤어? 내 남편을 포기하라고? 이미 민호 오빠 마음은 저한테 와 있어요. 더 이상 수경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유혹했기 때문이잖아. 유혹했다고요? 아니에요. 민호 오빠가 먼저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호 오빠는 수경 씨보다 저와 더 잘 맞아요. 나이도 그렇고 취향도 그렇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끝난 결혼이에요. 그 순간 정말 일어나서 따귀를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내가 뭔데 내 결혼이 끝났다고 말해. 제가 민호 오빠의 새로운 여자니까요. 새로운 여자. 너는 그냥 불륜녀야. 불륜녀라고요? 소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경씨, 말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이요. 그럼 진짜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소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화면에 떠 있는 건 민호가 소영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수경이랑은 이미 끝났어. 너만 생각하고 있어. 빨리 이혼하고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수경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너만이 진짜 나를 알아줘. 그런 문자들이 수십 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호가 정말 저런 말을 했다니요. 어때요? 이것도 제가 유혹한 거예요. 소영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호가 소영에게 선물한 목걸이 사진이었어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300만 원이에요. 민호 오빠가 저한테 사준 거예요. 300만 원짜리 목걸이라고요? 민호가 저에게는 생일에 10만 원짜리 꽃도 사준 적이 없는데요. 수경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호 오빠는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민호는 내 남편이야. 법적으로도. 법적으로요? 소영이 웃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그럼 그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뭐, 이혼하세요. 조용히. 안 해.
안 하시겠다고요?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수경 씨 친정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릴까요? 사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그리고 지은이 학교에도 보내고 수경 씨 동네 아는 사람들한테도 다 보내드릴게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너 미쳤어?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네. 수경 씨, 제가 이 게임에서 이길 거예요. 그리고 수경 씨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요. 민호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도, 지은이도, 모든 게 제 것이 될 거예요. 지은이까지? 당연하죠. 저는 지은이의 새엄마가 될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 악마 같은 여자가 제 딸의 엄마가 된다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래요? 두고 봅시다. 소영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는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수경 씨. 앞으로는 제가 지은이 바이올린 선생님 아니에요. 지은이 새엄마로 봐주세요. 그 순간 정말 일어나서 그 여자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가버렸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도 각오했어요. 이 여자와 진짜 전쟁을 하겠다고요. 제 딸과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소영과의 끔찍한 대화가 끝난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민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이랑 만났어? 응, 만났어. 뭐라고 하던? 당신이 벌써 그 여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 맞아?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00만 원짜리 목걸이도 사줬다면서.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경아, 그건 뭐? 또 변명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야. 그런데 갑자기 민호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나갔다고? 소영이가 자꾸 유혹해서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또 소영 탓이더라고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그 여자가 일주일 안에 이혼하라고 협박했는데 이혼은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영상을 사람들한테 다 뿌린다는데 그래도 안 해. 내가 소영이한테 확실히 정리하겠어. 민호가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호가 소영을 만나러 갔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온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떻게 됐어? 소영이가 생각보다 더 위험해. 위험하다니? 이혼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해. 그리고 민호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 지은이한테도 직접 말하겠다고 해. 아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지은이만큼은 지켜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미국에 가려고 해. 미국? 응. 사업 때문에 텍사스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갑자기 미국? 내가 미국 시민권자잖아. 거기서 사업하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진짜 이유는 소영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그럼 나랑 지은이는? 일단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나중에 데려갈게. 언제?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 한 달이라고 했지만 그게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호가 미국으로 떠난 건 2020년 2월이었어요. 그런데 3월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여보, 이쪽 상황이 심각해. 국경 봉쇄됐어. 그럼 언제 돌아와? 조금만 기다려.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갈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여보, 한국도 입국 금지됐대. 지금은 정말 못 가겠어. 그렇게 민호는 미국에 갇혀버렸어요. 아니, 갇혔다기보다는 스스로 그곳에 숨어버린 거죠. 처음 몇 달은 매일 화상통화를 했어요. 지은이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온라인 수업 받고 있고. 소영이는 연락 안 와. 당신이 없으니까 포기한 것 같아. 실제로 소영은 민호가 미국에 간 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바이올린 수업도 그만뒀고요. 다행이다. 이제 조용해졌네. 하지만 그건 제가 착각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민호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적어? 사업이 바빠서. 이쪽에서 새로 시작하려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연락해야지. 알았어. 최대한 자주 할게.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 나 거기 갈게.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까. 안 돼.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아직 위험해. 조금만 더 기다려. 위험하다니. 백신도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은 안 돼. 내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줘.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빨리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건 민호의 말이 계속 바뀐다는 거였어요. 여보, 사업은 어떻게 돼가? 잘 되고 있어. 파트너도 구했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트너는 어떤 사람이야? 파트너? 아, 그냥 혼자 하기로 했어. 분명히 파트너를 구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혼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끔 화상통화할 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누구야? 응. 아무도 없는데?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 TV 소리였나 봐. 하지만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한국어로 말하는 소리였어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민호가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거요. 여보, 솔직히 말해. 거기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어. 그럼 왜 자꾸 오지 말라고 해? 정말 사업 때문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런데 2년이 되던 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이 친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수경 씨, 혹시 소영 씨 소식 들었어요? 소영이요. 왜요? 미국에 있다던데요. 텍사스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텍사스요? 네. 제 친구가 거기 사는데 한국 여자 봤다고 하더라고요. 소영 씨 같다고. 언제부터요? 1년 넘었다고 하던데요. 남자랑 같이 살고 있다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호가 왜 자꾸 오지 말라고 했는지, 왜 연락이 뜸해졌는지. 소영이 민호를 따라 미국에 간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민호는 도망간 게 아니라 소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소영이 거기 있지?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소영이 거기서 너랑 같이 살고 있는 거 맞지? 수경아, 맞냐고. 미안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됐어요. 언제부터야?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랑 지은이를 2년 동안 속인 거야. 그날 민호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2년 9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그날 오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민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한국 영사관 김대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김민호 씨가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호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가족 연락처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지에서 같이 지내시던 분이 있어서. 같이 지내시던 분이요? 네. 김소영 씨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부인이라고 하셔서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소영이가 부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부인이에요.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한국에서는 김수경 씨가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네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씨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내 남편의 장례를 다른 여자가 준비하고 있다니요. 저 바로 갈게요. 네. 비행기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로 텍사스에 갔어요. 지은이는 학교 때문에 한국에 두고 혼자 갔죠.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민호가 정말 죽었나? 이게 현실인가? 분명히 미워했는데, 배신감에 가득했는데, 정작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텍사스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오신 가족분이신가요? 장례식장 직원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Yes. I'm his wife. Oh. But there's another Korean lady who said she's the wife. 또 그 얘기였어요. 다른 한국 여자가 부인이라고 했다는 얘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의 영정사진 앞에 소영이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주 자리예요. 검은 한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Thank you for coming. He was a good man. 영어로 능숙하게 인사하는 소영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영이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차분해졌어요. 수경 씨, 여기까지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지. 내 남편 장례인데. 남편이라고요? 소영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수경 씨, 여기서는 제가 민우 오빠의 아내예요. 무슨 소리야? 여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부부라는 걸.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외국인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소영이 저를 장례식장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수경 씨,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소란.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여긴 미국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우 오빠와 합법적으로 살았어요. 합법적으로? 텍사스에서는 사실혼도 법적 혼인과 동등하게 인정해줘요. 저희는 2년 동안 부부로 살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 상속권도 저에게 있어요. 상속권? 네. 민우 오빠 재산 말이에요. 무슨 재산? 여기서 번 돈도 있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있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뭐야? 수경 씨도 알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주신 사업자금 20억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 10억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을 합쳐서 민호에게 준 그 돈을요. 그 돈을 내가 왜 가져가? 법적으로 제 것이니까요. 법적으로. 그 돈은 한국에서 나온 거잖아. 하지만 민호 오빠가 미국으로 가져와서 사업에 썼어요. 그리고 저는 민호 오빠의 법적 배우자고요. 소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수경 씨,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뭐, 수경 씨는 이미 민호 오빠와 이혼했어요. 이혼. 무슨 소리야? 2년 전에 이혼 판결 났어요. 공시송달로요. 공시송달? 수경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처리했대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2년 전 민호가 친정에 가서 3개월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그때요. 그때, 네, 맞아요. 그때 민호 오빠가 한국에서 이혼 신청했어요. 수경 씨가 연락 안 받으니까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 내린 거죠.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만이 민호 오빠의 유일한 아내예요. 지은이는 어떻게 돼? 지은이요? 물론 상속받죠. 하지만 저와 공동 상속인이 될 거예요. 공동 상속인? 네. 저는 배우자고 지은이는 자녀니까 반반 나눠 갖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 딸의 상속권까지 반으로 나눠 가져간다고요? 20억이나 되는 돈인데 저도 10억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죠. 10억? 네. 적은 돈 아니에요. 그 돈으로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소영을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수경 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호 오빠는 제 남편이었고 저는 합법적인 상속인이에요. 소영이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주 자리에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서 민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어요. 관 속에 누워있는 민호와 제단 위에서 웃고 있는 소영.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내 남편을 죽음까지 이용하는 저 악마 같은 여자가 모든 걸 차지하고 있다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돌아가셨어.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거짓말이죠?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지은이와 둘이서 전화로 울었어요.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여전히 가족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소영이 가져가려는 그 20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요?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공시송달 이혼이라는 게? 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3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가능해요. 그럼 정말 제가 이혼당한 거예요? 네. 2020년 7월 15일자로 이혼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12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였어요. 그럼 미국에서 소영 씨가 상속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텍사스는 사실혼을 인정하는 주입니다. 2년 이상 동거하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받으면 법적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가져요. 그럼 20억을 정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긴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를 수도 있어요. 김 변호사가 희망적인 말을 해줬어요. 출처요? 네. 그 20억이 한국에서 나간 돈이고 특히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어떻게요? 송금 기록, 대출 서류, 증여 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죠. 아빠, 민호한테 준 돈 관련 서류 다 있으시죠? 물론이지. 왜?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소영이라는 여자가 그 돈을 가져가려 한다고요. 뭐라고? 그 도둑년이 우리 돈을 가져간다고? 아버지가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10억에 집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받은 10억인데 그걸 가져간다고? 네. 아빠, 그래서 서류가 필요해요. 당연히 줘야지. 우리 지은이 몫인데. 아버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셨어요. 송금 확인서, 대출 계약서, 심지어 민호가 쓴 차용증까지요. 이거 봐라. 민호가 직접 쓴 차용증이야. 아버님께서 주신 사업자금 20억 원을 책임지고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어. 그 차용증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민호의 필체로 적혀 있는 약속이었거든요. 이걸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명백히 차용금이네요. 상속 재산이 아니라 빚이에요. 빚이요? 네. 민호 씨가 장인어른께 빌린 돈이니까 상속인은 이 빚을 갚아야 해요. 그제야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소영 씨가 20억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속인은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받거든요. 하지만 소영 씨가 순순히 인정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소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국제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소송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2주 후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경 씨, 미국에서 상속 절차 완료됐어요. 10억은 제가 받았고 10억은 지은이 몫으로 신탁 설정했어요. 뭐라고요? 벌써 상속 절차를 끝냈다고요? 급하게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미국에서 상속 절차가 끝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상속 절차가 빠릅니다. 특히 유언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명확하면 몇 주 안에 끝나요. 그럼 이제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채권자니까요. 채권자요? 네. 20억을 빌려준 채권자죠.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지은이에게 온 거였어요. 지은아, 새엄마야. 아빠 돌아가셔서 정말 슬프지? 새엄마가 앞으로 지은이 돌봐줄게. 새엄마라고요. 소영이 지은이에게 새엄마라고 했어요. 지은아, 이 문자 뭐야? 엄마, 소영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자기가 새엄마라고 하는데 아빠 유산 중에 제 몫이 10억이 있다고 하네요. 지은아, 그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돈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돈이라는 거요. 엄마, 소영 선생님이 미국에서 저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가서 살자고 하는데요. 뭐라고? 새엄마랑 아빠도 없고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해요. 영어도 배우고 좋은 학교도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소영이 지은이까지 꼬시고 있었어요. 지은아, 절대 안 돼. 그 사람 말 듣지 마. 엄마, 그런데 소영 선생님이 왜 새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돈이 10억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15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여자가 아빠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요. 지은아, 일단 엄마 말만 들어. 미국은 절대 가면 안 돼. 하지만 제 돈이잖아요. 10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소영이 얼마나 치밀한지를요. 돈으로 지은이를 유혹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와 긴 대화를 했어요. 지은아, 그 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한테 빌려준 돈이야. 빌려준 돈이요? 응. 그래서 갚아야 하는 돈이야. 내 돈이 아니라. 그럼 소영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셈이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지은이는 많이 실망한 것 같았어요. 10억이라는 돈에 대한 기대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소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수경 씨, 만나서 얘기해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네.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에요.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카페였어요. 소영은 이미 와 있었는데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경 씨, 저는 소영이 남편 태욱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라고요? 소영이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남편. 네.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상태거든요. 김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그럼 소영 씨는 기혼자라는 뜻인가요? 그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김 변호사의 질문에 태욱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 순간 소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분명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태욱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는 안 돼. 태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소영 씨가 텍사스에서 민호 씨와 사실혼을 했다는 건 무효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 결혼할 수는 없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그럼 중혼이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흥분했어요. 그럼 텍사스에서의 사실혼은 처음부터 무효고 상속권도 없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태욱이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소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태욱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태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영이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오면 제게 일부를 주기로 했거든요. 돈을 벌어온다고요? 네. 민호 씨와 결혼해서 상속받은 돈 말이에요. 정말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소영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까지 공범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10억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더라고요. 태욱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이까지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 지금 미쳤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소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고생? 태욱이 화를 냈어요.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도 참고 기다렸는데 넌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뭔 고생을 했다는 거야? 빚쟁이요? 김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소영이가 미국 가기 전에 제 명의로 대출을 여러 개 받았거든요. 그 돈으로 미국 가는 비용을 댔어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요. 지금 이자까지 해서 8천만 원쯤 됩니다. 소영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그 돈으로 미국에 가서 민호를 꼬신 거였어요. 그래서 소영이가 돈을 가져오면 빚부터 갚고 나머지를 나눠 갖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신 거군요. 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태욱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워요. 소영이가 어디까지 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태욱아, 넌 정말 바보야. 이제 와서 양심을 챙긴다고? 소영아, 닥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2년 동안 그 남자 비위 맞춰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소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호 오빠도 처음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나더라고. 나이 든 남자 특유의 고집도 있고 한국 음식만 해달라고 하고. 그럼 왜 계속 참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돈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어? 20억이라는 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정말 솔직하더라고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욱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소영이 태욱을 째려봤어요. 소영씨, 이제 포기하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기혼자 신분으로는 텍사스에서도 사실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상속권도 없고요. 포기하라고요. 소영이 비웃었어요. 제가 2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요? 뭘 했는데요? 텍사스 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만나봤고요. 소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혼 신청서예요. 한국에서 태욱이랑 이혼하는 거죠. 이혼 신청서? 네. 태욱이가 동의만 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자유신분이 되고 텍사스에서의 사실혼도 유효해져요. 정말 치밀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욱아, 서명해. 싫어.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소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받은 대출금 8천만 원. 그거 사기죄로 고발할 거야. 사기죄. 응. 너 거짓 서류로 대출받았잖아. 나한테 돈 주려고 소득을 부풀려서 썼고. 태욱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넌 감옥 가게 될 거야. 사기죄로. 소영이 협박하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까지도요. 그래도 안 해. 하지만 태욱은 굳건했어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소영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수경 씨,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카페에는 저와 김 변호사, 그리고 태욱만 남았어요. 태욱 씨,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태욱이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이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돈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증언 같은 거요. 김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요. 그렇게 저희는 예상치 못한 협력자를 얻게 됐어요. 하지만 소영의 마지막 카드가 얼마나 치명적일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날 밤, 지은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뭔 일이야? 소영 선생님이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네. 담임 선생님께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전학 서류 준비하라고 했다네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엄마, 소영 선생님이 학교에 왔어요. 지은이의 급한 목소리에 저는 바로 학교로 달려갔어요. 담임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아, 어머님, 오늘 낮에 소영이라는 분이 오셔서 지은이가 미국으로 전학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확인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분이 지은이 새엄마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저는 급하게 학교에 소영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소영 선생님이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소영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경아, 큰일 났다. 왜요? 아빠? 어떤 여자가 집에 와서 난리를 쳤어. 집에요? 응. 소영이라는 여자야. 20억 돌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 소영이 우리 집까지 찾아간 거였어요. 괜찮으세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어. 혈압이 올라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괴롭히다니요. 신고했어요? 했지. 경찰이 와서 쫓아갔어. 하지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법적인 상속인이라고. 20억은 자기 돈이라고 하더라고. 소영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경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태욱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어떤 증거요? 소영 씨가 보낸 문자들이에요. 민호 씨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었는지 다 적혀 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와도 연락했는데 기혼자의 사실혼은 확실히 무효래요. 소영 씨 상속권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소영 씨가 받은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날 밤 11시, 지은이 친구 엄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경 씨, 지은이 괜찮아요? 네. 지은이가 왜요? 소영 씨라는 분이 우리 딸한테 지은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요? 지은이랑 미국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소영이 지은이를 직접 데려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급하게 지은이 방으로 갔는데 아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무사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지은이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학교 등하교도 직접 데려다주고 집에서도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소영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수경 씨, 만나서 마지막 얘기예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있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김 변호사와 태욱, 그리고 경찰까지 함께요. 만난 곳은 공원이었어요. 소영은 이미 와 있었는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엉성하고 화장도 번져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경 씨, 제발 돈만 좀 주세요. 무슨 돈? 10억만요. 아니, 5억만이라도요. 왜 내가 내게 돈을 줘야 해? 제가 완전히 망했어요. 소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태욱이는 이혼 서명 안 해주고, 미국에서는 사기꾼 취급받고, 한국에 와서는 갈 곳도 없고,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제발요. 수경 씨,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안 돼.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야. 그럼 1억만이라도요. 소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해요? 뭘 잘못했냐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남편을 유혹하고 내 딸 침대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심지어 내 부모님까지 괴롭혔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다른 사람 인생 망쳐도 돼. 그때 태욱이 입을 열었어요. 소영아,
이제 그만해. 너 정말 추해 보여. 태우가. 넌 나한테 빚이 있잖아. 내가 내 빚 갚으려고 이 짓 한 거야. 아니야. 넌 처음부터 돈만 밝혔어. 나는 핑계였고. 태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아. 이혼하자.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 이혼하면 난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 순간 소영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다들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민호도 날 이용한 거고. 태욱이도 날 이용한 거고. 그만해. 소영아. 안 그만해. 수경 씨도 마찬가지야.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어요. 뭐라고? 민호 오빠가 왜 다른 여자한테 갔겠어? 수경 씨한테 매력이 없어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김 변호사가 제 팔을 살짝 잡더라고요. 여기서 폭력을 쓰면 제가 불리해질 거라는 뜻이었어요. 소영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끝. 끝이라고? 소영이 비웃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은이랑 혈연 관계를 맺을 방법이 있어요. 뭐, 양자 입양이요. 지은이를 제가 입양하면 돼요. 정말 미친 소리였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두고 봐요. 수경 씨, 법은 제 편이에요. 소영이 그렇게 소리치며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소영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태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경 씨, 소영이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짐도 다 두고 그냥 사라졌어요.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나라로 갔나 봐요. 그리고 한 달 후,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영이 불법 체류자로 잡혀서 강제 추방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여자, 결국 아무것도 못 얻고 쫓겨났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20억도 모두 찾았어요. 지은이 몫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소영 선생님은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이야.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다른 건 다 보이지 않았던 거야.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멸해. 욕심이 지나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래도 무서웠어요. 엄마도 무서웠어. 하지만 우리가 이겨냈잖아. 그리고 6개월 후 소영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들었어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또 다른 한국 남자를 만나서 비슷한 짓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혔다는 거였어요. 저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번 그런 짓을 하면 계속 반복해요.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지은이는 다시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새로운 선생님께 배우고 있어요. 20억은 모두 찾았고 그 돈으로 지은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미워하지만 지은이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추억 속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소영이라는 여자가 만약 그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에 삼켜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힘들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지금까지 수경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것. 둘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 셋째,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멸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살펴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